다음은 이제 지금 연준은 뭐 하고 있냐? 지난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누리동아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홍성국님 좋으시죠? 네, 수축사회라는 책이요. 네,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사실 인플레가 적절히 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채 실질 가치도 낮아지고 하는데, 지금은 또 막 너무 디플레적이고 하니까는, 디플레는 얘기하면 좀 우울해요. 네, 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든 지금 인플레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살짝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지금 이제 얘기할 거리이기도 한데요. 자, 연준에 대해서입니다. 네, 연준 얘기하는 거 저 너무 좋아요. 재밌고.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에 모두가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자, 목요일에 제롬 파일이 무슨 얘기를 해줄까? 좋은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막 기대를 했어요. 설렜어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말했을까? 그 설렘을 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장기금리 잡히겠네. 두 번째, YCC, 야, 이 정도까지 나오면 대박인데? 그럼 바로 전고점 돌파인데? 일드 커브 컨트롤, 야, 호주도 하잖아. 일본은 지금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고, 미국도 해야지. 막. 그 다음에는 야, 이 정도 아니면은 그러면 SLR이라도 조금 완화를 연장을 해주지 않을까? SLR 뒤에 설명 좀 더 드릴 거예요. 뭐 우리말로는 보충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거고요. 요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연장을. 요게 이제 팬데믹 때문에 2020년 3월 31일부터 이제 1년짜리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 말에 종료가 다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연장을 안 하면은 뭐 문제가 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연장해주면 증시가 잡힐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막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파월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OT, YCC, SLR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난리가 났던 건데 자 그러면은 왜 기대했던 걸까? 이게 있으면 도대체 뭐가 좋길래? 이거를 일단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는 단기물을 팔고 장기물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로 수급상으로 당연히 이제 장기물을 산다니까 장기금리 내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올라가는 건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이것도 되게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거를 되게 크게 안 다뤄요. 근데 이제 되게 문제 이게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단기금리를 설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한이 있고 상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레포라고 해서 RIP라 해서 그게 하한을 이루고 그다음에 상한은 IOER이라 그래서 그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온 익세스 리저브라 그래 갖고서 이게 상한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요 회랑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컨트롤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렵죠. 이거 까먹으시고요. 어쨌든 근데 단기 자금이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에 막 가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에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단기 쪽에 자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더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당초 설정해둔 것보다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내려고 금리 내려가면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마이너스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거는 위험 신호입니다. 근데 OT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물 팔고라고 했잖아요. 단기물 팔고 단기물 쪽에 과잉인데 연준이 팔아버리면 물량을 공급해주니 이 마이너스 안 간다는 거죠. 올라올 거야. 꼭 먹고 알 먹고다. 지금 단기물 쪽은 팔아줘야 되고 장기물 쪽은 사줘야 되는데 OT네. 거기다가요. 자꾸 이제 M2 증가한다고 대차 대조표 증가한다고 연준 욕하는데 OT는 팔고 사고니까는 썸 하면 똑같거든요. 합치면 통합 합계는 대차 대조표에 증가가 없는 정책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들 OT를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야 이것만 쓰면은 절대 카드인데 이런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좋고요. 두 번째 이제 YCC는 좀 더 과격한데요. 얘가 그냥 연준에서 소위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 2년물은 여기, 5년물은 여기, 10년물은 여기 니네 그 기울기는 이런 거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드 커브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건 내가 알아서 다 이렇게 막 그 인형 움직이듯이 조절을 연준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죠.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굉장히 시장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지금 보이는 이런 채권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위기감 이런 게 없어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SLR이라는 거는
사실 그래요. 이제 지금 좀 연준의 정통한 애널리스트 분들은 야, OT, YCC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 저희가 뭐 삼국지 보시면 그 있잖아요. 뭐 화홍하고 뭐 그 관운가요 있을 때 상대 쪽에서 나오니까 화홍 먼저 내보내면서 했던 말이 아, 뭐 저기 그 별거 아닌 거 사냥하는데 소 잡는데 칼을 쓸 필요 있냐? 닭 잡는데 칼로 충분한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LR을 완화를 연장해주는 건 닭 잡는 데 쓰는 칼이에요. 지금은 그 칼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소 잡는 데 쓰는 칼은, 큰 칼은 지금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요것만 써도 돼요. 라고 한 거죠. 요것만으로도요, 자산시장은 안정이 어느 정도 될 거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그래, OT, YCC가 좀 큰 거면 부담되면 하지 말고 SLR 좀 연장 좀 해주라. 왜 안 하냐, 너네? 그런 거죠, 이제. 그럼 SLR인가 뭐식인가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제 의문 드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배경 설명을 드리면, SLR은 요거의 약자예요. 이제 보충, 이제 그 레버리지, 이제 비율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계산 공식이요. 티어 1 캐피탈, 그러니까 티어 1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권들의 은행들은 티어 1 자기 자본이 있거든요. 바젤 3에서 규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자기 자본이라 보시면 돼요. 네. 좁은 의미의 자기 자본이고, 여기에 이거를 이제 저 토탈 레버리지 익스포저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장부에 기록된 거, 그 다음에 장부에 없는 거, 오프 밸런스시트라고 하죠. 그런 이제 그 부채, 거기다 파생까지 다 포함한 부채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이빠이 다 넣어주자, 최대한 넣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는 최대한 넣고 자기 자본은 최소로 해가지고 네가 딱 봤을 때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이제 최소한 3%는 네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야, 그래 3%는 돼야지. 근데 이제 대형은행들은 좀 해줘요. 야, 대형은행 니넨 좀 그래도 여력이 있으니까 내가 5%까지 해줄게. 원래 이게 SLR 비율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SLR 산정을 할 때 미국 국채 가지고 있는 거 연준에 예치된 예금을 제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SLR에 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미국 국채하고 연준에 예치할 수 있는 예금을 어떻게 보면 무한정으로 늘리든 줄이든 SLR 비율은 이제 안 변하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막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당시에 미국이 엄청난 위기였죠. 위기니까는 QE를 막 돈을 막 풀어요. 근데 우리가 푸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겠네. 어떡하지? 시장에서도 사주를 찾아보자 해서 야 대형은행 들어와봐. 대형은행 니네들도 국채를 마음껏 살 수 있게 우리가 해줄게. 니네 근데 살려면 SLR이 문제라고 완화해줄게. 미국 국채는 앞으로 이 산정에 내가 제외해줄게. 라고 한 거죠. 그랬으니까는 지금까지 효과가 어땠겠어요? 미국 은행들이 더 많은 미국 국채 취득할 수 있었겠죠? 이로 인해서 미국 국채 장기물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팔겠죠.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럼 미국 금리 올라가겠죠. 1.6까지 와도 난리인데 더 올라가면 주식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나스닥이나 성장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실제 기사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게 1년 전 기사입니다. 한국에서도 나왔는데 연준 대형은행 자본 여건 완화, 국채시장 긴장 해소 목적. 여기서 끝났네요. 그렇죠? 요거 완화해 주면 국채시장이 좋아진대요. 연준은 국채시장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화를 해줬다. 어떻게? 최소 기준이 3%짜리인데 미국 국채 연준에 예치된 예금은 레버리지 비율 산정 제외를 해줬다. 단 조건이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거다. 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자, 이제 예, 요거 중요해죠. 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SLR하고 상관없지만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연준의 목숨줄은 누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통령이라 생각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대통령만큼이나 중요한 게 미국의 이제 상원이라 의회라는 거예요. 상원. 왜냐하면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지 내가 연준 의장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연준 위원이 되려면요. 다 상원에서 통과돼야 돼요. 이거 통과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요. 그린스판도 그랬고 버냉키도 그랬고요. 이 인터뷰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연준의 그러니까 의회가 연준의 주인이라는 식의 표현을 둘러싸는 경우들을 몇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원이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상원에 힘 있는 의사들이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무려 대선 후보까지 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잘 아시죠, 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은 상원 은행위원장이에요. 은행분과위에서 위원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셰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SLR 완화 연장하지 마세요라고요. 그러니까는 더 강력한 자본 규제를 하라고 요청을 했대요. 요 두 분이 셰러드 브라운, 엘리자베스 워런이 했답니다. 이게 시기가 언제냐? 이제 요 2월 26일이에요. 2월 26일. 이때부터 사실 장이 안 좋았죠. 2월 26일에 이분들이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레터를 연준에다가. 자, 2월 26일. 자, SLR 이 연장 이제 에 관여하는 규제에 관여하는 사람들한테 레터를 보내요. 자, 맨 처음에 파월 나오죠. 부의장인 이제 랜덜 콜스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이름이 예금 무슨 그쵸 연방 예금 보험공사예요. 그 의장 맡고 있는 맥 윌리엄스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관련된 폴슨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4명 딱 찍어서 이제 이름 찍어갖고 보냅니다. SLI 완화 연장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뭘 하느냐라고 하면은 대형 은행들 요번에 이제 그런 이제 일시적인 룰이라는 거죠. 이제 그 은행들의 캐피탈,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제 requirements에 대해 가지고서 요걸 줄이도록 아까 말한 SLR 완화예요. 요 얘기가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연장해주는 늘려주는 이런 거에 대해 갖고서 큰 은행들이 이제 로비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요 이제 레터를 쓰는 이유가 당신들한테 이거 빨리 리젝트해라, 거절해라, 이거 요청하는 거다. 아주 이제 정확한 표현을 씁니다. 예, 리젝트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저희는 이 금액이 얼마의 임팩트를 미치게 되는지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이제 공개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영향에 대해서.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의회에 계시니까는 이거 정보 이렇게 좀 요청해서 많이 받아보셨나 봐요. 자, 이거는 니네가 작년에 해준 그 SLR 완화해준 걸로 인해 가지고서 대형은행들이 자기 자본 원래 같으면은 이 정도로 미국 국채사고 하려면 자기 자본을 550억 달러는 더 쌓았어야 될 텐데 그거를 더 쌓지 않고도 얘네가 매매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만큼의 수혜를 받은 거죠. 미국의 은행권들이. 55조만큼의 자기 자본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가니까는 미국 국채는 최소 550억 달러 이상을 더 늘릴 수 있었던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게 10배가 될 수도 있고 뭐 얼마나 여기서 레버리지가 더 들어간지는 이 자료를 보고도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꼭 미국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과 당신의 전임자들은 이런 이제 개혁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데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이제 의견을 이런 식의 개혁을 하는데 실패했는데 당신은 자 이거죠. 이제 당신은 요번에 이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다. 이런 에러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들의 자기 자본 이런 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시라.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어떤 기분 드세요? 제가 파월이면 아이씨 내가 진짜 진짜 내가 열받아서 한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거 보면은 되게 강경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상원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배 정당인데 민주당이 지배하는 상원에서 아주 유력 대선 인사였던 사람하고 은행 분과위 이 담당하는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파월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왜냐? 지금 요 멤버들이 2021년도에 투표권이 있는 멤버들이에요. 연준에서.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1명. 요 11명 있죠? 보이시죠? 이 중에서요. 놀랍게도요. 민주당이 임명한 사람은 브레이나드 1명이고요. 다 공화당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 얼마나 좋아요, 미국 연준 자리. 당연히 재임되고 싶죠. 특히 파월은 이제 내년 초에 재임돼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의 주인은 누구냐? 생사지권 잡고 있는 게 누구냐? 그 이제 상원인데 상원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니네 그 연장하지 말아라 SLR. 근데 다 공화당에서 임명된 애들이라서 민주당한테 잘 보이고 싶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혼란스럽죠. 특히 여기다가 이 박쥐 같은 결정이죠. 이분한테도 보냈잖아요. 맥 윌리엄스한테 여기 너도 여기 동참하라고 보냈는데 맥 윌리엄스는 빨리 치고 빠집니다. SLR을 언급 안 하는 게 아니고 인터뷰 딱 해갖고서는 조치 현장은 불필요합니다. 이건 페드의 영역이에요. 이분은 이미 발 빼셨어요. 참고로 이분도 공화당원이세요. 네. 파월 공화, 랜덜 코이스 공화, 맥 윌리엄스 공화 여기 다 공화고요. 폴스는 올해 1월 달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요 바이든 이후에 여기 이제 민주죠. 요분은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서. 그럼 여기도 반대, 공개적으로. 요 두 명은 일단 말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SLA 이거 연장도 못 하나 보다,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완화를. 이제 깊어지는 거죠, 고민이, 파월은. 뭘 어쩌라고. 야, 민주당 의원의 말을 따르자니 증시가 무너질 것 같고, 안 따르자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결정은 의회가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의회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 저도 그래서 의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미난 게 전 느낀 게요. 보세요. 자, 연준에서도 말은 뭔가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연준 하여튼 뒤에서 열심히 움직여 합의를 봐요. 그러고 보면 이거 라엘 아까 보여드렸죠. 자, 차기 연준으로 의장으로 지금 되게 유력해요, 이분이. 네, 녹화된 영상입니다. 내일 나옵니다.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대로 올라갑니다, 바로. 자, 라엘 브레이나드가 민주당 사람인데 이 양반이 지금 다음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브레이나드가 실세 아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예요. 브레이나드가 3월 2일에 이런 이제 국제시장의 어떤 이제 움직임들 지난주에 있었던 거는 그리고 이 그 속도는 나의 관심을 끌었다. 나의 관심을 끌었다. 자, 코트 마이 아이 나왔습니다. 네. 파월이 4일 날에 목요일 얘기할 때 자, 이 트레저리 그 국제시장에서의 이 저기 아주 폭력적인 그 매도 이런 거는 이게 대단했고 이제 이거요. 코트 마이 어텐션이에요. 단어 하나만 바꿨어. 자, 그 다음에 블라드 여기도 아주 잔뼈 굵으신 분이죠. 제임스 블라드도 되게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인데 이분 같은 경우 이분도 비슷한 표현합니다. 금요일에 그 국제시장의 움직임이 catch my attention입니다. 저희 이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장문하려고 하면 이렇게 조금씩 바꿔 쓰라고 선생님 시키시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caught my eye, caught my attention, catch my attention.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있어. 우리 관심은 끌었어, 얘들아. 그거 맞춰가고 있어요, 요거를. 네. 근데 처음 꺼내셨죠. 실세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월이 많이 자신감을 상실하셨나? 네, 브레이너드한테 되게 맞추고 있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건 알겠고, 자, 이 완화 연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86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미국이란 나라의 기본 틀은요, 합의예요, 그래도.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과격하게 양끝단에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기보다는 양자그래 중간에서 서로 잘 돼보자고 합의를 하는 게 미국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게 뭐 그 이제 미국채도 있지만은 연준 예치한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예치는 뭐 둘 중에 하나만 SLR 완화에 좀 적용시켜 준다든지 연장시켜 준다든지 아니면은 자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주장한 게 그게 있어요. 니네가 원래 같으면 이만큼이나 유상증자를 해야 됐는데 그거 안 하게 해줬지 않냐. 근데 니네는 은행권들은 그거 가지고서 배당하겠다고 한 말이 돼? 그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LR 완화는 연장해 줄게. 대신에 니네들의 배당 제한을 계속하자. 그게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는.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1년 했는데 일단 6개월만 연장 다시 한 번 더 하고 지켜볼까? 그 사이에 더 안정화가 되면 그 뒤에 이거 이제
완화하는 거 없애도 되잖아.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느 정도의 약간의 핑퐁이 오고 가고 양보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안 좋게 볼 건 아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연준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기간이 들어간다면서요. 이제 FOMC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할 거고, 그럼 FOMC 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이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위기라고 할 만큼 주식이 빠진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증시는 좀 고점 대비 빠졌어요. 나스닥도 빠졌어요. 8.9%. S&P 500은 최고점 대비 2.7%, 다운은 1.6%밖에 안 빠졌어요. 여기서 사실은 뭔가 정책을 너무 기대하기는 힘들고, 특히나 YTD로 이제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로 해서 보면 3대 지수가 전부 수익권이에요. 지난 금요일 기준은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일부에서 나타난 버블이 해소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려요. 이제는 과거의 연준은 GFC 이후에는 금리 결정할 때 데이터 디펜던트, 우리가 뭐 실업률이나 아니면 인플레나 이거 보고서 우리 정책 결정한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프라이스 디펜던트 같아요. 그러니까는 프라이스라는 건 주가예요. 그 다음에 금리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우량채하고 비우량채의 스프레드 같은 거예요. 그런 데에서 만약에 위기의 징후가 보인다면 바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카드가 많아요, 아직. 카드가 있으면 쓰면 되니까. 근데 프라이스가 그렇게 안 빠지면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과감하게 나 주가 하락에 한 배팅해 볼까 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바로 그냥 반등할까? 뭐 그것도 사실은 너무 이른 기대감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카드가 많이 있고 최종 대부자로서, 그러니까 그 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양방향 중에서 어느 것도 그러니까 너무 과격한 시나리오는 세우지 마시고 그냥 내가 계속 좋은 종목 찾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런 결론 내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86번가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될 걸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연준에 맞설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 드리고 싶고요. 뭐냐면 아직 정책 수단이 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기업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 회복에 좀 가속도가 붙고 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른 시기에 연준에 맞서지는 마시라,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 뭐 하면 뭐 얼마나 효과 있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QE1, QE2,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QE3 했었을 때 주식시장 움직임입니다. 보시면 QE1 때 50%, QE2 때 30%, OT 때 18%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시 못할 수준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또 뭐 이제 그 애뉴얼라이즈 때 했었을 때니까 이렇게까지 보시나? 네. 이러면 더 효과 커 보이네요. 네. 그리고요, 이제 지난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보면 제가 받은 느낌은 한 1.5% 정도까지 금리 오르는 걸 별로 불편하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0.5가 과했어. 1도 낮은 거지. 경기 이제 좀 회복했잖아. 그러면 위기 오기 전 수준이 1.5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위기라 생각하지 마. 그 정도 우리 용인할 거야. 뭐라 했어, 우리가? 평균, 물가 목표제 해서 2%에서 오버슈팅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1.5잖아. 괜찮은 거야. 겁먹지 마.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해보자.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 반대로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 봐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경제는 많이 회복했고 돈도 좀 풀어놨고 한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저는 다시 1% 아래로 못 떨어진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소위 말해서 굉장한 성장주죠. 초성장주라고 제가 한번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테슬라는 초성장주에 포함이 안 돼요. 이미 흑자 나잖아요. 이게 아니라 당장은 적자가 몇 년이 날 텐데 그 한 몇 년 뒤에는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진짜 미래가 있는 회사. 요즘 아크가 소위 말해서 많이 담고 있는 회사죠. 이건 진짜 몇 년, 당장 우리 내년도 모르는데, 그 아까도 이때 언제나 금리의 역사 때 보여드렸지만은 뭐 구소련 붕괴, 독일 통일, 일본 거품 경제 붕괴 막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세상인데, 모든 게 다 잘 돼서 몇 년 뒤에 수익을 올릴 것 같은 회사에 지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초성장주는 만약에 금리가 다시 1% 아래로 못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격렬한 로테이션,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장기간 될 수 있고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거는 반등을 할 수도 있죠. 더 좋아지고 여기는 왜냐면 근본이 있어요. 성장주 중에서는 가치주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근데 이 정도의 초성장주들은 다시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네, 이현성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만약에 질서정연한 속도로 1.5에서 2.5% 정도의 금리가 안착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견고한 성장에 건강한 인플레가 같이 합쳐서 오는 거니까 지금과 같이 가치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가치주가 되게 많이 간 것 같죠. 되게 많이 간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제가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 아이쉐어즈의 이제 가치주 S&P 500, 그 다음에 성장주 두 개 수익률 격차 보면 이제 한 달 동안 10% 정도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한 달로 보면 그런데 이 2006년부터거든요. 쭉 보시면은 그로스 대비 성장 대비 가치주가 이땐 더 잘 나갔죠, 성장주가. 근데 계속해서 하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1.4에서 0.6이니까는 뭐 2배 이상 그로스가 아웃퍼폼 한 거죠. 지난 한 15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 동안 10% 보고 지금 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가치주 투자자들은 15년간 어땠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팠던 애도 있구나. 얘가 그냥 피 철철 흘리다가 이제 조금 수혈했구나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실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만약에 크게 돌리는 흐름이면 꽤 크게 나올 수 있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그 범위가 보이시죠? 요 범위 정도까지는 터치할 수 있다. 그렇게 치면 한 20%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차이, 갭을 좁히는 게. 그리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따로 영상으로 만들까 해요. 따로 영상 만들까 하는데 조금 이제 핵심 자료만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이거예요. 버핏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버핏은 억울하다. 뭐가 억울하냐. 2012년 대비 2020년에 순이익 증가거든요. 버크셔는 이 기간 동안에 순이익이 178%가 늘었어요. 애플은 이 기간 동안에 38% 늘었어요. 구글은 275% 늘었고요. 페이스북은 2232%. 근데 이때 이게 페이스북 저거 있었어요. 저 일회성이 있어갖고 평균 좀 내줘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고도 성장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35% 성장했대요. 이익이.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했죠. 아마존도 어마어마하죠. 적자가 흑자 전환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가 상승률 한번 보세요. 버크셔는 정직하게 이익 증가만큼 올랐어요. 애플은 그때 한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매입소가 과격하게 하고 배당하면서 이익은 38% 늘었는데 주가는 700% 올랐어요. 알파벳은 275% 이익 증가보다 395%좀 이제 어쨌든 주가가 더 올랐죠. 페이스북은 이거 자료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평균 내서 제가 만들었었는데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이건 패스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35% 이익이 늘었는데 주가는 896%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뭐 아마존은 워낙 적자가 흑자되고 670% 성장했으면 뭐 4,500% 오를 수도 있죠, 주가가. 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기업 가치는 결국 실적의 함수라며요. 근데 실적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시는 게. 아니, 이익에도 뭐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답니까? 이건 누구 이익은 별거 아닌 이익이고 누구 이익은 좋은 이익이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럽니까?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그쵸? 사실 여기에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배당이에요. 요게 이제 미국에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좀 안 보이실라나? 크게 보여드리면요. 미국에 이제 요때 이제 금융위기 때요.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 초록색 선은 영업이익이에요. S&P 500 기업들의. 뭐 영업이익이 뭐 2배 이상 늘었네요. 그쵸?
뭐 이렇게 늘었대요. 그럼 이제 빨간색은 이제 자사주 매입, 파란색은 배당이에요. 둘이 합치면은 이제 토탈 쉐어홀더스 리턴이 되겠죠. 배당하고 자사주 합치니까는 미국은 거의 뭐 버는 돈만큼 지금 저기 주주 환원책 쓰고 있거든요. 이만큼이 왔어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도 그렇게 되겠죠. 아, 주가는 그러면 이익이 2배 늘고 주주 정책이 2배 늘었으니까는 4배 늘었겠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그랬느냐? 보시면은 실제 그랬어요. 이거 보이시죠? S&P 500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그 구성 요소가 배당, 자사주 매입, 그럼 요 빈 부분이 얼추 요 이제 그 영역이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러면은 저기 이게 이제 이익 성장인 거죠. 이익 성장. 그러니까 그 요인들이 반반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버크셔는 이 기간 동안 이제 20년에 본격적으로 2020년에 자사주 매입을 한 거거든요.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버핏 입장에서는 난 자사주 매입 안 했더니 이익 증가만큼만 주가 올랐고 애플은 뭐 36%인가 자사주 매입 소각해서 없앴고 배당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700%씩 올라요. 나보다 이익 성장률도 낮은데. 알파벳도 야 너도 주가 275%만 올라야지. 근데 여기도 자사주 매입 소각하거든요. 주가 더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야 너는 나보다 이익 증가가 낮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나는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다 했거든. 그러니까는 버크셔도 작년부터 이제 야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해보자 막 하면서 신고가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자꾸 이제 그냥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버크셔를 뭐 많이 투자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러다가 이번에 버크셔가 약간 각성한 거죠. 이렇게 니네는 주가를 올렸구나. 나도 한번 해볼래 하시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가치주 장이나 이런 거랑 다 합쳐져 갖고 버핏이 다시 부자 순위 최고에 올라가는 건 아닐까.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요건 하여튼 잘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